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왜 부모 자식 간에도 궁합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내 엄마 내 아빠인데도 성격이 잘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나온 말인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그냥 안 맞는다 정도가 아니고 전생의 원수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아빠와 사이가 안 좋았어요. 특별한 사건이 있거나 크게 싸운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일상에서 사사건건 부딪히는 게 많았거든요. 제가 다 커서 그랬다면 몰라도 중학생 즈음부터 그랬어요. 처음에는 엄마는 제가 사춘기여서 그러려니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대학에 가고 또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서도 나아지기는커녕 아빠와 더 갈등이 많아지자 엄마도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하고도 사주팔자 관계가 있다더니 윤지 너하고 네 아빠를 보면 딱 그렇다. 어떻게 그렇게 안 맞는지 원.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아빠와 그렇게 된 건 어릴 때부터 흔한 칭찬 한 번 못 듣고 자라서인 것 같아요. 아빠는 제 친구들의 부모님보다 더 엄하셨고 흔히 아빠들이 딸한테 공주님이라고 하며 더 예뻐한다는 애정 표현도 저는 단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어린 마음에 아빠 생일에 정성껏 돈을 모아 선물을 준비해도 하나하나 뜯어보며 냉정한 말씀만 하셨어요. 이건 아빠가 쓰기에는 너무 싼 물건이야. 싸다고 꼭 다 나쁜 건 아닌데 이건 값에 비해 너무 저렴하게 만들었어. 어린 아이가 물건을 보는 눈이 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그럼에도 아빠는 기분 좋다거나 고맙다는 빈말 한 번 없이 그런 식으로 일일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 데에서 온 서운함이 제가 사춘기 때부터 터지기 시작했고 자식이 부모한테 자기 생각을 따박따박 말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으셨던 아빠와는 사이가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전 항상 아빠가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고 손도 잡아주고 가끔 학교에도 데리러 오는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물론 엄마가 잘해주시긴 했지만 엄마도 너무 엄한 아빠의 눈치를 보느라 길을 펴고 사신 건 아니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대학 입시 때문에 공부할 게 많으니까 늦은 보충 수업 시간에 맞춰서 학교까지 데리러 오는 아빠들이 종종 있었어요. 엄마들이 데리러 오기도 했지만 저는 두 분 다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늘 혼자서 쓸쓸하게 버스를 타러 가야만 했어요. 아빠가 고3이면 다 컸는데 뭘 데리러 가냐며 엄마도 못 나오게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부러움과 쓸쓸함을 안고서 부모님이 데리러 오는 아이들을 지켜보곤 했죠. 아빠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서 모든 걸 헤쳐나가며 가정을 꾸리셨기 때문에 아빠가 그러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섭섭함을 표시할 때마다 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아빠는 중학생 나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아래로 줄줄이 있는 동생들 가장 노릇까지 하며 학교 다 졸업하고 지금 가기까지 갖게 되신 거야. 아빠는 윤준이가 어리광 피우기보다 더 어른스럽게 자라셨으면 해서 엄하게 하시는 거지. 결코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시는 게 아니야. 머리로는 저도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어요. 초등학교 때에는 아빠가 저를 보며 웃는 얼굴을 보고 싶어서 학교 끝나고 일부러 부모님이 하시는 식당에 간 적도 있어요. 엄마와 일하는 분들은 제가 오면 환한 얼굴로 웃으며 반겨주곤 하셨지만 아빠만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거 아니다. 여기는 엄연히 아빠가 일하는 직장이야. 아무 때나 들락날락 해도 되는 데가 아니라고. 너도 5학년이 됐으니 이제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 말을 듣고 정말 서럽게 울며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생생해요. 엄마는 저를 그렇게 돌려보냈다고 아빠와 싸우기까지 하셨고요. 웬만해서는 아빠를 다 이해하고 아빠 원하는 대로 해주셨던 엄마였는데 그렇게 다투기까지 하신 거 보면 엄마도 꽤나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늘 아빠의 사랑을 그리워하다가 마음을 접게 된 건 중학생이 되고 난 후였어요. 제가 사춘기가 됐다고 무조건 아빠한테 반발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틀어지게 된 건 아니고요. 제가 지역 청소년 미술대회에 나가서 2등을 하게 된 게 결정적 계기였어요. 그래도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한 대회인데 거기서 2등이면 잘했다고 해줄 만도 하잖아요. 하지만 아빠는 그럼에도 냉정하기만 하셨어요. 원래 그런 상은 다 돌아가면서 주는 거야. 네가 이번에 처음 참가한 사람 중에 좀 나은이 받은 거지. 다음에는 이렇게 쉽게 받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네가 잘했다고 너무 뻐기고 다니지 마라. 다음에는 이번에 상 못한 애들이 받을 테니까. 그 말에 저는 밥을 먹다 말고 서름이 터져서 통곡을 하고 말았어요. 아빠는 그런 말들을 아침 식사 시간에 하실 때가 많았거든요. 제가 펑펑 울며 그치지를 않자 엄마는 저를 안아주셨어요. 윤주야, 아침부터 이렇게 울면 학교에 어떻게 가? 울지 마. 응? 엄마가 잘했다고 해줬잖아. 우리 딸 얼마나 장한데 이런 상을 아무나 받니? 다 네가 잘해서 받은 거야. 당신은 아침부터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돼. 애가 섭섭할 만도 하지. 그냥 잘했다고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아빠도 쉽게 울음을 그치지 않는 저를 보고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그냥 자만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말한 건데. 허참, 네가 너무 그러니까 아빠도 난감하잖아. 아빠도 저를 달래보려고 하셨지만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저를 더 서럽게 했고 결국 저는 그날 학교에 지각을 했죠.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제가 아빠와 일일이 부딪히게 된 건요. 그리고 더는 아빠의 사랑과 관심을 바라지도 않게 됐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는 저와 아빠의 관계는 점점 안 좋아졌고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부터는 대면대면 하게 됐어요. 지금은 아빠가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신 게 아닌 걸 알지만 어릴 때부터 너무 쌓인 게 많았던 탓이었죠. 아빠가 자라오신 상황을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지금은 잘 이해하고 있어요. 아빠는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어려운 일에 맞닥뜨렸을 때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을까봐 강하게 키우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긴 해도 나와 아빠의 성향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엄마는 정말 전생에 둘이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며 한탄을 하신 거고요. 제가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엄마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시더니 암 선고를 받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그것도 어쩐지 아빠 탓같아서 모든 일에 아빠가 미운 생각만 들더라고요. 나이만 먹었지 제 마음은 사춘기 중학생 때 미술대회 2등한 걸 칭찬받지 못한 아이에 멈춰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와 아빠는 더 서먹서먹해졌고 아빠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회사 근처로 나와 자취를 한 후부터는 연락도 많이 하지 않고 살게 됐어요. 대신 저는 회사 일에 더 몰두해서 살았어요. 대학을 다니며 그래픽 디자인을 따로 배웠던 저는 전공자보다 더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고 저는 그런 특기를 살려서 회사 마케팅팀에 들어갔거든요. 거기서도 누구보다 잘하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일하고 최고의 디자인과 시안을 뽑아내려고 안간 힘을 썼어요. 팀장이나 그보다 더 윗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은 팀에서도 저의 결과물을 항상 칭찬했어요. 저는 그렇게 아빠에게 받지 못한 관심과 엄마가 돌아가셔서 외로워진 제 마음을 채우려고 했나 봐요. 어쨌든 제가 열심히 한 대가는 저한테 돌아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빠의 사랑의 자리가 메워진 건 아닌 듯 했어요. 저는 한동안 아빠와 거리를 두고 거의 남남처럼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빠를 무시하며 산 건 아니었어요.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늘 아빠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빠의 사랑을 대신해줄 남자를 찾으려고 소개팅 같은 것도 많이 했고 늘 누군가를 사귀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게 됐죠. 바로 전에 만나던 남자와 헤어지고 2달쯤 됐을 때였어요. 사실 저는 항상 연애를 길게 끌고 가지 못해서 언젠가부터는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만나다가 끝내자는 마음을 갖게 됐거든요. 전 남자친구와도 그렇게 가볍게 만나다가 그런 사이가 지겨워져서 이제는 이런 만남은 그만두고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봐야겠다고 할 때였어요. 남편은 타부서에 있었고 직책도 저보다 높은 과장이었어요. 제가 만든 시안들이 아주 좋다며 칭찬도 많이 해줬고 제 덕분에 일이 빨리빨리 돌아간다고 보상이라며 따로 불러서 근사한 식사도 사주곤 했었죠. 아빠한테서 받지 못한 걸 받는 기분에 저는 남편한테 빠져들었고 어느새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회사 분위기상 드러내놓고 만날 수는 없어서 비밀 연애를 1년 반 정도 하다가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사실 처음에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에는 망설이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도 저를 늘 따뜻하게 봐주는 남편이 좋아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 시어머니도 저한테 잘해주신 게 좋아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자는 마음으로 바뀌었죠.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서인지 저는 윗사람들이 저한테 조금만 잘해줘도 그 사람들한테 더 칭찬을 받고 싶어 하고 아예 푹 빠져서 하라는 대로 다 했던 것 같아요. 아빠는 남편과 함께 인사를 하러 갔더니 조금 놀란 눈치였지만 그래도 남편을 잘 받아줬어요. 윤주가 좀 부족한 데가 있더라도 자네가 잘 감싸면서 살게나. 부부는 그러면서 사는 거야. 아빠는 이런 날까지 제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꼭 그렇게 말을 해야겠어요? 그냥 잘했다, 축하한다 하시면 안 돼요? 부모는 다 제 자식이 밖에 서 있으면 부족해 보이는 법이다. 그건 아빠나 그렇지 안 그런 부모들도 많아요. 결국 저는 남편과 아빠를 처음 만나게 하는 자리에서도 섭섭함을 화로 표출하면서 전처럼 안 좋은 모습으로 아빠 집을 나오고 말았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계속 잘 다독여줬어요. 부모가 늘 지적만 하고 엄격하게 대하면 얼마나 섭섭할지 이해는 돼. 그래도 아버지잖아. 앞으로는 내가 있으니까 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 우리가 같이 잘해드리자. 저는 별 수 없이 알겠다고 했지만 마음의 섭섭함은 쉽게 가시지를 않더라고요. 결혼 후에도 저는 늘 웃는 얼굴로 저를 맞아주시는 시어머니한테는 전화도 자주 하고 같이 쇼핑도 다니면서 정말 친자식처럼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아우, 내가 정말 며느리 하나는 잘 얻었다니까. 요즘 어떤 며느리가 이렇게 사근사근하고 시어머니 가자는데 다 가주겠어? 우리 형준이가 섹시 하나는 기가 막히게 골랐다니까. 어머니도 그만큼 저한테 잘해주시는데요, 뭘. 얘 말하는 것도 이렇게 이쁘게 잘해. 너 다음 주말에는 시간이 어떻게 되니? 너랑 나 둘이서만 남해안 갔다 올까? 전에 친구들이랑 갔던 데가 있는데 바다가 얼마나 이쁘던지 너하고도 같이 가고 싶구나. 거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어때? 좋아? 그럼요, 어머니. 너무 좋죠. 꼭 가요.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저는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엄마와 미처 하지 못했던 것들을 시어머니와 하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더 잘하는 것도 있었죠. 아니, 결혼은 나랑 했는데 어째 우리 엄마랑 더 잘 맞는 것 같아. 내가 자식 자리를 뺏긴 건지 아내를 엄마한테 뺏긴 건지 헷갈리기까지 하네. 라며 남편은 농담조를 말하며 웃곤 했어요. 그렇게 저는 매일매일 화기애애한 가운데 잘 지냈어요. 하지만 그게 편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저도 모르게 가끔씩 아빠 생각이 나기도 했거든요. 비가 올 때면 아빠는 비 오는 날을 싫어했는데 그렇게 무심코 생각하기도 했고 아빠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보면 아빠 얼굴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그런 저 자신에게 놀라기도 했는데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였죠. 아무리 서로 좋다 싫다 해도 부모 자식 간이니까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와 쇼핑을 마치고 식사를 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넌 네 아버지한테는 안 찾아가니? 좀처럼 친정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렸고 시어머니는 괜찮으니까 뭐든 솔직히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실은 제가 친정아버지랑 좀 서먹해서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뵈러 가야지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럴 수 있지. 부모 자식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건 있더라. 나도 형준이랑 늘 좋기만 한 건 아니야.
쟤하고도 대학 때 뜻이 안 맞아서 종종 다투기도 했거든. 지금이야 지가 결혼도 하고 또 너랑 내가 이렇게 잘 지내니 지도 좀 풀어진 거지. 전에는 쟤랑 나도 거의 남처럼 지낼 때가 있었어. 너무 마음 쓰며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마라. 그래도 사돈어른이 너 많이 생각하며 계실 거야. 너도 이렇게 사돈어른 생각하고 있잖니. 그것만으로도 된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 걸 보니 제가 불편하긴 했나 봐요. 내가 먼저 말 꺼내길 잘했구나. 네가 편하다니 잘 됐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 미소를 짓는데 정말 내가 시댁은 잘 만났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과는 잘 맞아도 시댁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꽤 있었는데 저는 시어머니가 더 편하게 해주니 제가 정말 복이 많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밤늦은 시간에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신혼여행 다녀온 후 인사 갔을 때에도 식당이 바쁘다며 저희 잠깐 보지도 않고 일만 하셨던 분인데 어쩐 일인가 싶었죠. 아빠 목소리는 어쩐지 잔뜩 잠겨 있었어요. 어떻게 지내냐? 하도 연락이 없어서 나라도 먼저 해야지 하고 이렇게 전화해봤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잖아요.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저희 인사 갔을 때도 바쁘다고 일만 하시더니 갑자기 생각나셨나 보네요. 그러게 말이다. 네 엄마 제삿날이 다가오니 그런가 보다. 그러고 보니 얼마 안 있어 돌아가신 엄마 제사였어요. 어쩌다 그걸 잊었나 싶어 속으로 자책을 하며 엄마 제삿날 가겠다는 말을 전했어요. 그래, 네가 시댁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김서방도 너한테 잘해주는 것 같고 내가 못해준 걸 김서방하고 결혼해서 받으니 정말 잘 됐다. 아빠가 너 비상금하라고 돈 좀 보냈다. 윤주야, 아빠한테 섭섭한 게 많지? 정말 미안하다. 아빠는 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그랬어. 그런데 그게 오히려 너한테 상처만 남긴 것 같구나. 미안하다. 아빠는 생전 처음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너무 놀라기도 했고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엄마 제삿날이 다가와서 마음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은데 전하고는 달라지신 게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저는 엄마 제삿날 일찌감치 장을 봐서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저는 식당 멀찌감치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까치발을 하고서 아빠가 뭐하고 계시나 살폈어요. 아빠는 언제나 그렇듯이 카운터에 앉아서 손님들 음식값을 계산하고 계셨어요. 인사를 할까 하다가 또 한 소리 들을까 싶어 친정으로 발길을 돌리는데 어쩐 일인지 고모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오늘 네 엄마 제사라고 너 온다고 했다며? 오빠가 좋아하더라. 근데 윤주야, 너 네 아빠한테 들었니? 아빠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왕래 좀 하면서 챙겨들었으면 좋겠다. 오빠 성격이 그래서 그렇지 속으로는 너 많이 기다릴 거야. 아빠가 몸이 안 좋으시다고요? 어디가 얼마나 안 좋으신데요? 고모의 뜻밖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무리 싫다고 해도 그래도 아빠여서 그런지 걱정도 되고 아빠가 어떻게 되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든 거죠. 아휴, 역시나 말을 안 했네.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그런 것도 안 알려주면 어쩐다니. 있잖아, 네 아빠 간암이라고 하는구나. 병원에서는 얼른 수술하고 항암치료 받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데 이상하게 고집을 부리고 수술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야. 저는 집에 장본 물건을 내려놓자마자 그 길로 식당에 쫓아갔어요. 아빠, 왜 수술을 안 받는다는 거야? 암이라며. 대체 왜 그래? 여기 아빠 직장이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집에 가 있어. 쓸데없는 말이라니. 이게 어떻게 쓸데없는 말이야. 아니, 자기 몸이 이러면서 뭘 나한테 비상금하라고 돈까지 보내. 아빠부터 챙겨야지. 내가 그 병원 검사 결과가 좀 의심스러워서 다른 데 가보려고 하던 중이야. 큰일 아닐 거다. 오늘 네 엄마 제사야. 괜히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잘 지내자. 라고 하시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묵묵히 일만 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덤덤하게 반항하는 아빠에게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집에 와서 제사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가 저렇게까지 담담한 걸 보면 검사 결과가 정말 믿을 수 없는 건가 보다 하다가도 밤늦게 전화하시고 갑자기 비상금을 보내신 걸 보면 또 그게 아닌 것 같고 마음이 혼란스러웠죠. 그렇게 혼자 심란하게 준비를 하는데 고모가 오셨어요. 고모는 전에도 명절이나 엄마 제사에는 꼭 저와 아빠를 챙기러 와주시곤 했어요. 둘밖에 없는 식구가 서로 대면대면하니 중간에서 신경을 써주느라 그러시는 걸 알기에 항상 고마웠어요. 고모는 아빠가 저한테 한 말을 듣더니 답답해 하셨어요. 오빠도 정말 어지간하다. 그럼 얼른 다른 병원을 가든지 해야지. 저러다가 갑자기 덜컥 잘못되기라도 하면 식당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고모, 미안해요. 저랑 아빠 때문에 너무 신경 쓰시네요. 그런 말이 어딨어. 당연히 할 일이지. 내가 진작부터 좀 더 가까이에서 챙겼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너도 오빠도 이렇게 서먹해지지 않았을 것 같고 고모도 이래저래 후회되는 게 많아. 그게 뭐 고모 탓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저희한테 해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데요. 고모는 고모부 해외에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멀리 사셨잖아요. 고모는 고모부가 직장에서 해외 발령이 나는 바람에 거의 20년 가까이를 유럽하고 미국에서 보내셨어요. 그러다가 고모부가 정년 퇴직할 때가 되면서 한국에 들어오셨고 그때부터 저희와 가깝게 지내게 된 거고요. 아무튼 나도 옆에서 말 잘할 테니까 네가 아빠랑 병원 좀 가봐. 지금 괜찮다고 한다고 그냥 두면 어찌 될지 모르잖아. 네가 같이 간다고 하면 가실 거야. 그럴까요? 아빠가 저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요. 좀 전에도 식당에서 그런 말 한다고 저 쫓아내셨는데요. 저에 대한 애정이 딱히 있지 않으셔서 저랑 가실지 모르겠어요.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아니야, 윤주야.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소리를 해. 그동안 나 외국에 있을 때 연락하면 그저 네 자랑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내 이야기는 제대로 하지도 못했다. 네가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렸다며? 그래서 중학생 때 상도 받고 2등인데 네가 1등이었어야 된다고 어찌나 심사위원들 욕을 하던지 내가 아주 질렸다니까. 아빠가요? 설마요. 저한테 다 주는 상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아니야. 오빠가 워낙 어린 나이부터 나랑 내 밑에 동생까지 챙기며 살아서 옛날부터 군기 잡는 게 버릇이 됐을 거야. 안 그러면 우리가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렇다고 너를 사랑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지 않은 게 아니야. 네가 그렇게 디자인도 잘한다고 아주 입에 침이 마르게 자랑만 하신다. 고모부랑 우리 애들도 네가 뭐 만들었는지 다 알고 있을 정도라니까. 저는 너무 놀랐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토록 아빠의 정을 바랐고 인정받기를 원했는데 저한테만 표현을 못하셨을 뿐 저를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말에 제가 모든 걸 오해하고 산 것 같았거든요. 갑자기 그동안 못 받았던 사랑을 다 받는 기분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에휴, 그동안 서로 몰랐던 게 너무 많았나 보네. 울지 마. 오빠도 너도 서로의 마음을 몰랐던 것 뿐이잖아. 둘 다 너무 고지식하다 진짜. 이런 니네 시댁이 그렇게 너나 오빠한테 못되게 구는 거 아니겠어?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 시댁이요? 아니에요, 고모.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 정말 잘 살아요. 남편도 저한테 잘하고 시어머니하고도 정말 사이 좋아요. 저랑 같이 놀러도 잘 다니시고 얼마나 편하게 해주시는데요. 저는 너무 놀라서 시댁이 저한테 잘하는 걸 줄줄이 이야기했어요. 아무래도 고모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았죠. 나도 알려고 해서 한 거 아니야. 얼마 전에 식당에 갔다가 보게 됐는데 니네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아빠 식당에 거의 쳐들어오다시피 하더라. 그렇게 시작한 고모의 이야기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본 날 니네 시어머니가 팔짱 끼고 다리 꼬고서 니네 아빠 똑바로 보면서 변변치 않은 딸의 그런 집 자기네가 받아줬는데 이렇게 오가는 게 없으면 어떡하겠냐며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더라.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옆에서 한마디 하려고 했더니 오빠가 못하게 해서 참느라 아주 부들부들 떨었다. 내가 이게 다 뭐냐고 나중에 따져 물으니까
너네 상견례 하기 전에도 여기 찾아와서 이런 집에서 감히 자기 아들을 사위로 맞을 생각했다며 돈 내놓으라고 했대. 상견례 날 입으로 사겠다고. 안 그러면 당신 딸 어떻게 살게 될지 두고 보라고 했다더라. 오빠가 그 말에 너 보고 결혼하지 말라고 할까 했는데 네가 김서방을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차마 말하지 못했다더라. 또 그런 말하면 네가 오해하고 싸우게 될까봐 겁도 났대.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짓 그만하고 당장 너한테 말하라고 해도 너만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니? 그런데 너는 전혀 몰랐던 거야? 아, 세상에. 이거 완전 진상들한테 물렸네, 물렸어.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할 말을 완전히 잃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고모는 더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뿐 아니래. 내가 식당 직원들한테 들었는데 네 남편도 와서 심심하면 돈 가져갔다더라. 안 그러면 너랑 이혼한다고 으름장 놓았대. 그래서 오빠가 네 남편 올 때마다 돈 줬고 직원들한테는 절대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입막음 단단히 한단다. 직원들도 괜한 말을 해서 일 커지고 분란 만들까봐 아무 말 못했다면서 이제 나라도 왔으니 좀 어떻게 해보라고 하던데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땅이 갑자기 푹 꺼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한테 자상했던 남편과 늘 따뜻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뒤에서 저를 헐뜯으면서 아빠한테 돈을 뜯어내고 있었다니 그 배신감에 저는 온몸이 떨려왔어요. 그리고 아빠의 사랑이 그제야 절절하게 느껴졌고요. 아빠는 그저 제가 험한 세상 힘들게 살까봐 걱정하신 건데 내가 너무 뭘 몰랐다는 생각에 눈물만 쏟아졌어요. 지금까지 저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쓴 것도 수치스러웠고요. 고모는 우는 저를 달랬고 저도 감정을 추스르고 밤에 아빠가 들어오시자 저랑 같이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나 아빠까지 없으면 진짜 고아야. 나 고아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병원 가자. 제발 부탁이야. 응? 아빠가 널 왜 고아를 만들어? 아빠 앞으로 몇십 년도 끄덕 없어. 그러니까 확실히 검사 받자. 제발. 응? 알았다. 뭘 그렇게 울기까지 하냐? 검사 받을게. 아빠는 결국 제 눈물에 고집을 꺾고 병원에 가기로 하셨어요. 저는 다음날 바로 대학병원 제일 빨리 예약되는 곳을 잡았고 아빠와 함께 병원에 가게 됐어요. 검사를 위해 입원하게 된 아빠 옆에 있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나는 아빠 사랑을 못 느껴서 너무 오랜 시간 아빠의 진심을 오해하고 있었나 봐. 이제는 우리 서로 오해 없게 진심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아빠는 네가 나약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만 했더라.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 내가 미안했다, 윤주야. 그렇게 저와 아빠는 마음을 풀었고 아빠는 재검사를 받으셨어요. 역시나 간암이 맞기는 했지만 이전 병원에서 말했던 것처럼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는 항암 치료를 하고 추적 검사를 계속 해보자고 했어요. 그동안 몸을 너무 혹사시키셔서 많이 쇠약해져 있어요. 이런 상태면 암이 악화되거나 다른 데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며칠 입원하면서 몸도 좀 쉬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으라고 아빠를 입원시켰어요. 아빠, 앞으로는 나하고 그동안 같이 못했던 거 다 해야지. 그러려면 건강해야 돼. 절대 태어나면 안 돼. 알았다. 나도 너하고 더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싶어. 병원에서 태어나라고 할 때까지 절대 안 아마. 그렇게 한시름 놓고 났더니 그때부터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속에서부터 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와 아빠 사이가 안 좋은 걸 알고 저를 바보 만들고 이용해서 아빠한테 돈을 뜯은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밤새 잠도 안 자고 궁리했죠. 저는 두고 보자고 몇 번이나 다짐하며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일단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구는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먼저 아빠가 간암이어서 제가 같이 가서 입원 소속을 밟고 지금 병원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남편한테 넌지시 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눈 하나 꼼짝 않고 이러는 거였어요. 요즘 그런 정도로 입원도 하나? 그리고 뭘 그런 비싼 대학병원에 갔어. 암 전문 병원 이런 데 가도 되고 아니면 좀 싼 종합병원도 있잖아.
아빠가 그동안 몸을 많이 혹사하셨대. 입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그러더라고. 저는 당장 한 대 치고 싶은 걸 가까스로 참으며 말했어요. 그런 거 다 병원에서 돈 벌려고 하는 소리야. 의사가 하자는 대로 하면 그게 호구되는 길이야. 이게 진짜 내가 지한테 호구됐다고 정말 호구인 줄 아나. 그 말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걸 애써 누르고는 그럴 일 없으니 염려 말라고 좋게 말했네요. 그리고 아빠는 일주일 후 퇴원하셨고 통원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빠 항암 치료를 받기로 한 날이 돼서 따라가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내가 요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네가 와서 집 청소 좀 해줄래? 저는 너무 싫었지만 일단 시댁으로 갔어요. 저는 이불을 펴고 자리를 보전을 하고 누운 시어머니가 너무 꼴보기 싫고 가증스러워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남편도 오더라고요. 자기 엄마 아픈 게 걱정이 돼서 왔다나요? 저희 아빠 암이라고 할 때는 무슨 입원까지 하냐고 그러더니 지 엄마 몸살 난 거에는 득달같이 온 걸 보고 진짜 비웃음만 나왔어요. 저 사기꾼 모자를 보고 있자니 정말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오자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말이다. 니네 아버지는 그렇게 아프시면서도 앞으로 식당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없으시네? 사실은 내가 어제 사돈어른한테 몸이 어떠시냐고 전화를 드렸는데 별일 아니냐는 듯이 말하면서 딸이 네 안부도 안 묻는 거야. 그거야 제가 요즘은 자꾸 들르니까 그렇겠죠. 아니 아무리 그렇더라도 딸 걱정은 할 수 있는 거잖아.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 반응에 조금 당황한 것 같았어요. 저 같으면 원래 아빠랑 사이 안 좋다. 아빠가 저를 안 좋아한다. 그렇게 말할 텐데 제가 안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식당은 어떻게 하실 건지 물어봤지. 그랬더니 언제 한번 형준이 만나서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더구나. 저는 정말 그 말을 하는 시어머니와 옆에서 진지한 척하는 남편이 가소로웠어요. 사실 시어머니 전화가 왔을 때 제가 아빠 옆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얼른 식당을 자기 아들 이름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며 안 그러면 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식으로 말했었어요. 저는 시침이 딱 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셨어요?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어머니, 식당으로 전화하셨죠? 아빠 식당 전화가 전부 자동 녹음이 되는 거예요. 혹시 진상 부리는 손님이 있을까봐 그렇게 해놓은 거라서요. 제가 이따가 식당 들러서 확인해 볼게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남편의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예, 네 아빠가 마음 정리되시면 알아서 이야기하시겠지. 뭘 또 확인을 한다고 그래. 그래, 당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어른들끼리 한 말을 왜 일부러 확인한다는 거야? 당연히 확인해야지. 우리 아빠랑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니 내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 왜? 내가 알면 안 돼? 그럴 이유라도 있어? 그러자 두 사람은 입을 다물고 동시에 서로를 보더군요. 제가 전과는 다르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어떻게 말해야 되나 잔머리 굴리는 소리가 저한테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럼 저는 아빠 모시고 병원 가야 되니 그만 가볼게요. 라며 일어서는데 시어머니가 대뜸 이러더라고요. 예, 뭐 그걸 네가 따라간다고 그래. 어차피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데. 병원도 비싼 데 갔더구만. 그 정도도 안 해줄까봐 거길 가니? 오늘은 나 대신 저녁 좀 해라. 정말 손가락 하나 움직이질 못하겠어. 지금까지 나불대던 힘은 있고 손가락도 못 움직이겠다는 말에 한마디 해주려는데 남편이 옆에서 이러는 거였어요. 그래, 사람이 그렇게 빨리 죽냐? 안 그래?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렸고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그대로 부엌으로 가 쌀을 담궈놓은 바가지를 들고 나와서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확 뿌려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웃기고들 있네. 야, 니들은 언제까지 거짓말이 감춰질 거라고 생각했어? 뭐? 아빠가 식당을 네 아들한테 준다고 했다고? 야, 거기서 내가 다 듣고 있었어. 나 아니어도 항상 아빠 전화 받을 때 옆에 다른 직원 있어. 이것들이 진짜 남의 부녀 사이를 이용해 먹어도 유분수지. 이렇게 철면 피해 양심이 없을 수가 있나? 나랑 아빠 지금까지 우롱한 거 절대 그냥 못 넘어가.
어디 두고 보라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저는 놀라서 어버버하는 두 사람을 두고 시댁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미 선임해둔 변호사와 함께 시어머니와 남편이 아빠한테서 뜯어간 돈의 액수를 파악했어요. 거의 아빠 식당의 예비자금 대부분을 가져갔더라고요. 그건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일에 대비해서 아빠가 따로 모아둔 거였어요. 식당이 잘 되니 규모를 늘리려는 계획도 있었기 때문에 적당한 때를 봐서 그 돈으로 식당을 확장하려고 했다는 걸 고모한테서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아빠는 혹시 아빠가 갑자기 어떻게 되면 제가 시댁에서 구박덩어리가 될까봐 저한테 비상금으로 두라며 돈을 보내셨던 거였어요. 저는 남편이 회사에 있는 동안에 남편 짐을 싹 정리해서 시댁으로 바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같이 가지고 있자며 세트로 샀던 물건들을 전부 다 불태워버렸고요. 저는 그 길로 제 짐을 들고서 친정으로 들어왔어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희 아빠 식당에 와서 깽판을 치며 난리를 부렸어요. 이렇게 못 빼어먹은 집안이 어딨어? 그동안 불쌍해서 봐줬더니 집에 사람 없다고 짐을 빼질 않나? 비싼 물건들을 다 태우질 않나? 아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이봐요 할머니, 그럼 네가 한 짓은요. 부녀 사이 서먹한 거 이용해서 아빠한테는 딸 잘 살게 하고 싶으면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남편이라는 새끼도 앞에서만 살살거리고 뒤로는 장인한테 돈 다 받아내고 그것도 모자라 아픈 사람 빨리 나으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식당을 꿀꺽하려고 나한테 거짓말까지 했잖아. 그래놓고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이 난리야? 우리 식당 얼마 전에 CCTV 달았어. 니들 지금 이러는 거 다 찍혔거든? 우리 고모부가 땡땡 임원이라 엄청 센 변호사 붙여줬는데 어디 한번 해볼래? 할머니가 아빠한테 전화로 네 아들한테 식당 넘기라고 한 녹음까지 전부 다 변호사한테 넘겼거든? 그리고 김영준 너도 우리 아빠한테 당장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안 그러면 나 이거 회사에 전부 까발릴 거니까. 나는 그만둬도 상관없어. 그런데 너는 그 회사에서 망신당하고 다른 데 갈 수 있을 것 같아? 너같이 인면수심인 새끼를 어떤 회사에서 받아줄까? 너네는 이런 가게도 없어서 너 회사 관두면 당장 나 앉아야 되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동안 우리 아빠한테서 받아간 돈도 도박하고 여행 가고 사치하느라 다 썼잖아.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건지 그 정도도 못 알아낼 줄 알았나 봐?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거냐? 그동안 가족으로 대해준 우리한테 이게 네가 할 짓이야? 라고 시어머니가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그러자 고모가 주방에서 커다란 물량동이를 들고 나와 시어머니와 남편한테 부어버렸어요. 야, 니들 엊그제도 쌀바가지 뒤집어 썼다며. 어디서 행패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니네가 한 짓 알고 있어. 여기 니네 구역이 아니라고. 그제서야 시어머니와 남편은 정신이 들었는지 주변에서 살벌하게 자기들을 쳐다보자 그대로 꽁무니를 뺐어요. 두 사람은 우리가 보낸 변호사의 말을 듣더니 자기들이 완전히 망했다는 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한테 와서 싹싹 빌기만 했어요. 제발 우리 형준이 회사만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라도 하라는 거 다 할게요. 제발 회사에만 알리지 말아주세요. 네? 그럼 당장 우리 아빠한테서 가져간 돈부터 갚아요. 안 그러면 그냥 있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은 돈이 없다며 계속 살려달라고 빌었고 저희는 변호사 앞에서 남편이 번 돈에서 매달 그 돈을 갚아 나가기로 각서를 쓰게 했어요. 그리고 그 각서를 공증받아 놓았죠. 한 번이라도 어기면 그 즉시 회사 인사과에도 알리고 제가 아는 모든 인맥을 다 이용해서 어떤 회사에도 발을 못 붙이게 할 거라고 조금 허풍을 섞어서 말했어요. 그래도 두 사람은 더는 찍소리 못하고 두말 없이 이혼장에 도장도 찍고 저와 남편은 그렇게 갈라섰어요. 그제야 저는 마음이 좀 후련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남편은 돈 갚겠다는 약속을 어겼고 저는 즉시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당시 생긴 지 얼마 안 된 사내 게시판에도 남편의 소행을 알리는 글을 썼어요. 제가 이름을 감춰도 남편이 누군지 아는 건 시간 문제였죠. 결국 남편은 사람들 눈총에 회사를 그만뒀고 시어머니는 자기가 그나마 갖고 있던 작은 상가에 집까지 팔아서 저희 아빠 돈을 갚아야 했어요. 이후 아버지는 항암 치료를 열심히 받으셨어요.
꼭 10년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실 때에는 제 옆에 정말 좋은 남편이 있어서 아빠도 마음이 놓인다며 편안히 눈을 감으셨죠. 저는 정말 목을 놓아 울었어요. 아빠와 오해가 풀리지 않았다면 더 힘들었을 테지만 그래도 그 전에 사이가 좋아져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아빠를 보내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 딸도 낳고 아버지가 남긴 식당을 제가 운영하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옆에 있는 가족들과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